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2월 6일 화요일이고요. 축구 보셨습니까? 참 아쉽습니다만은 우리 선수들 아주 열심히 잘 싸워줬습니다. 모처럼 축구 때문에 아침 일찍 시작하셨죠? 한 새벽 4시쯤 일어나셨을 테니까 오늘 하루가 길 겁니다. 오늘 날씨는 어떤지 궁금해서 그거부터 알아보죠. 박소영 기상캐스터. 네, 상암 DDMC 앞에 나와 있는 박소연입니다.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등 서쪽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린 눈이나 비가 얼어서 출근길 빙판길이 우려되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날씨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영하 2.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높은데요. 기온이 올라도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는 만큼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서쪽에는 눈이 내려 쌓일 텐데요. 밤사이 또다시 경기 남부와 충청에는 최고 5cm가 더 내리겠습니다.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낙상 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는 갈수록 메말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내륙과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강원 산지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서 산불 등 대형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2.1도, 대전은 영하 3.2도, 부산은 영하 0.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 4도, 대구는 8도, 부산은 10도가 예상되는데요.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는 큰 추위는 당분간 없겠고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새해 한라산 탐방 QR코드 거래 논란입니다. 3년 만에요. 네. 한라산 야간 산행길이 열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온라인상으로 이 한라산에 탐방할 수 있는 예약, QR코드로 웃돈을 주고 거래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많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 제주도청 누리집 관광 불편 민원 신고를 통해서 2023년 1월 1일 야간 산행 등 한라산 탐방 예약 QR코드가 암암리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글이 게시가 되면서 거래 관련 사진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에서는요, 이 한라산 야간 산행 QR코드 구매 신청 관련한 게시글까지 다수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라산세 야간 산행이 오랜만에 재개되면서 과열 현상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 주신 민원글에는 자세히 뭐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네, 민원글 제목을 좀 살펴보면요. 한라산 탐방 예약 거래 신고 및 시스템 개선 건의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민원 작성자는 1월 1일 일출 산행 예약을 실패하고 며칠 동안 이리저리 좀 알아보니까 한라산 예약 자리를 파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라면서 대놓고 판다는 사람도 있고 팔다가 걸리면 문제가 되는 걸 아니까 나눔을 빙자해서 개인 연락처를 주고받거나 비밀 댓글 등을 통해서 파는 사람도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중고거래 사이트가 아니라 블로그나 이 카페 등에서 자리 나눔식으로 글을 게시를 해놓으면은 비밀 댓글들이 우수수 달린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팔았다라는 증거도 못 잡는데 당사자들끼리는 뒤에서 사고팔고 다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2023년 1월 1일 야간 산행 2자리 예약 QR코드가 5만 원에 거래된 이 거래 관련 사진까지도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이 해당 사진으로 확인되는 연락처와 이 예약번호를 확인해서 예약 QR코드 확실히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탐방 QR코드 거래 문제가 전에도 불거진 적이 있었다면 네. 한라산 국립공원 측에서도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떤 대책은 있었던가요? 이 한라산 국립공원 관계자가 밝힌 바로는요. 향후 이 1월 1일 당일 입산 시에 탐방로 입구에서 이 QR코드 예약자의 본인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또 입력된 개인정보랑 실제 탐방객의 개인정보가 다를 경우 입장을 불허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QR코드를 거래한 것이 적발될 경우 판매자뿐만 아니라 이 구매자도 모두에게 이 탐방 예약을 1년 동안 금지하는 방침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해당 민원글을 작성한 이 게시자는 한라산 탐방 예약 시스템 자체에 허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 현재 이 한라산 정상을 예약하기 위해서는 먼저 탐방 코스의 날짜와 시간 등을 먼저 정한 뒤에 미완료 예약 상태로 넘깁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제 탐방하는 사람의 휴대폰 전화번호 등 이 개인 정보를 뒤늦게 입력하고 예약을 확정하는 단계를 밟게 되는데요. 이 민원인은 이 예약권을 예약할 때는 이 미완료 상태로 사실 이 판매를 원하는, 구매를 원하는 사람한테 넘긴 다음에 구매를 한 사람이 뒤늦게 자신의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을 다 입력하게 되면은 사실 한라산 입구에서 이 부분을 뒤늦게 확인한다고 해도 당연히 QR코드상의 예약자의 정보와 실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실제 산행을 하게 되는 산행자의 입력 정보가 똑같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이 절차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런 허점이 있습니다. 저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산에 오르면 산신령이 노하실 텐데 정당하게 올라가서 진정으로 산을 즐기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80대 치매 노인 저체온증 사망입니다. 강추위 속에서 주택가에 쓰러진 80대 할머니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어제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아침 8시 33분쯤 인천시에 소재한 한 아파트 한 빌라에서 82세 여성 A씨가 쓰러져 있다라는 행인의 신고가 119에 접수가 됐는데요. 이 A씨, 이 행인의 신고로 인해서 119 구조대가 출동을 했고 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이 돼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당일 저녁 10시 27분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병원 측은 이 A씨가 한랭 질환인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밝혔고요. 따라서 당일 인천에 날씨를 좀 살펴봤는데 한파특보까지는 아니었지만 당일의 이 최저 온도가 영하 0.6도였을 정도로 매우 추운 날씨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어쩌다 이렇게 밖에 쓰러져 계셨던 건지 평소에 앓던 질환이 있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82세 A씨가요. 평소에도 심부전, 심근경색, 치매,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A씨가 사건 당일에 얇은 잠옷만 입은 채로 집 밖으로 나갔고 집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30분 이상 이 추운 날씨에 계속해서 돌아다니다가 사망에 이르렀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A씨가 쓰러져서 발견된 곳이 A씨의 집 바로 인근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천시 관계자는 이 A씨의 사망 원인이 저체온증이다라는 이 병원 진단에 따라 A씨를 이 한랭 질환에 따른 이 사망 사례로 집계를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노약자들 더 주의가 필요한데 네.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한랭 질환, 이게 뭐예요? 한랭질이라는 것 자체가요, 추위 자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으로 대표적인 예시로 이 해당 할머니 A씨가 앓았던 이 저체온증이 대표적인 예고요. 그 외에도 이 동상, 침수병, 침족병, 동상 등의 질환이 있습니다. 이 저체온증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한랭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이 심부 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초기에는 심한 오열이 발생을 하고요. 점차 맥박과 호흡이 느려지면서 심할 경우에는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증상입니다. 특히 만성질환자나 노약자 같은 경우에 더 위험할 수 있는데요.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혈액의 수축이나 혈액 순환에 문제가 있어서 이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일반인에 비해서 떨어지고요. 노인 같은 경우에는 체지방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사율이 떨어져서 체온 유지가 쉽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날이 굉장히 추운데 그러면 겨울철이 한랭 질환
질환자 얼마나 많이 발생하나요? 네, 4일 이 질병관리청이 통계를 밝혔는데요.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확인해 보니까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의 이 추정 사망자 9명을 포함해서 한 300명 정도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직전 절기인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비교해 보면요. 환자 수 자체는 31%가 감소했는데 사망자는 27%가량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이 고령층 환자가 47%, 질환별로는 이 저체온증이 77.7%를 차지해서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선 사실 체온 유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저체온증이나 이 심내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기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새벽 시간대 외출 자제하셔야 되고요. 부득이 외출하실 때도 털모자나 목도리 등 이렇게 따뜻하게 몸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실내에서도 이렇게 몸을 비벼주는 것만으로도 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걸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비노조원 화물차의 쇠구슬 테러입니다.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 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의 차량에 쇠구슬을 쏜 이 조합원 3명 중 1명이 구속된 가운데 이들이 인도에서 도로 방향으로 쇠구슬을 쏜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이 특가법 위반, 운전자 상해 및 이 특수재물 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이 김해지부 소속 조합원 3명 중에 A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고 밝혔고요.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긴 했지만 법원에서는 도주 우려가 없다라면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네,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쇠구슬을 쏜 거예요. 자칫 이게 사람이 맞았다면 정말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었거든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사건 경위를 좀 살펴보면요. 네. 경찰이 밝힌 바로는 A씨 등은 지난달 26일 아침 7시 12분쯤에 이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부산 신항 등 이 인근 도로를 지나던 비조합원의 트레일러 차량 2대에 새총으로 추정되는 도구를 이용해서 쇠구슬을 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쏜 쇠구슬로 인해서 이 차량 앞유리와 안개 등이 파손됐고요. 운전자 1명은 유리창에서 튄 파편으로 목 부위가 긁히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찰은 이들이 3분 뒤인 아침 7시 15분쯤에는 인근을 지나던 트레일러 차량에 쇠구슬을 또 발사해서 유리창을 파손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정말 치밀한 게 이 경찰이 승합차에 탄 조합원 3명 중 뒷좌석에 있던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A씨가 이 트레일러를 향해 쇠구슬을 쏜 용의자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해당 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됐다라고 밝혔고 심지어 본건 범행 2분 전에 A씨가 보행로로 이 쇠구슬을 쏘는 걸 연습하는 장면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고의적으로 비조합원의 트레일러에 쇠구슬을 쌌다고 인정을 했어요? 아니요. 이 A씨는요. 연습 삼아서 내가 보행로에다가 도로에다가 쇠구슬 쏜 건 맞지만 일부러 특정 차량을 겨냥한 건 아니다. 라고 지금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찰 관계자는 정상 운행 중인 이 화물차의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정 차량을 노렸을 이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련한 피해 차량이 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경찰은요. 이 지난달 29일 부산 신항 인근에서 이 비조합원 트레일러 차량에 라이터를 던진 조합원 1명을 체포하는 등 화물연대 파업 후에 총 9건의 불법행위 적발했고요. 이 조합원 7명을 검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무력을 행사하는 건 아닌 거죠. 네. 아닌 거죠. 예, 오늘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춥죠? 네. 추우니까 난방을 좀 해야 되는데 또 난방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난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추운 겨울을 앞두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 에너지 수입에 많은 네.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반가운 소식 하나 있는데 울진에 있는 신한울 1호기가 곧 상업운전을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에너지 자립을 위한 힘찬 발걸음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쿠키입니다. 이곳에는 대한민국에서 27번째로 건설된 신한울 1호기 그리고 2호기가 지금 여기 있는 경북 울진의 한울 원자력 본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곳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가보실까요?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려면 우선 보안 출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전 출입 등록한 사람들을 위해 일회용 출입증이 발급되는데요. 이거는 신원 확인증이라고 해서 출입하는 절차에서 중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상업 운전을 앞둔 신한울 1호기부터 방문해 보기로 합니다. 여기가 이제 주 제어실을 관람할 수 있는 곳이군요. 지금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지금 건가요? 이제 상업운전에 들어가기 직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력을 이제 100% 다 내놓은 상태에서 네. 마지막으로 출력이 안정적으로 나오는지 그거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아하. 신한울 1호기는 원자력 발전소의 두뇌라고 불리는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을 국산화한 국내 첫 발전소인데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저 발전기를 돌리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저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 연결되어 있는 축을 타고 터빈에 증기가 공급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원자력 핵분열을 이용을 해서 이제 온도를 올려가지고 증기를 생산하게끔 하는 게 이제 원자력 발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원자력 발전의 원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원자로 내의 원자핵은 분열하면서 다량의 에너지와 두세 개의 중성자를 배출합니다. 이 중성자가 다른 원자핵과 부딪히면서 핵분열이 다시 일어나죠. 이렇게 연속적으로 핵분열이 이어지는 것을 핵분열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핵분열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해 물을 전기로 바꾸고 그 전기가 터빈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터빈이 돌면서 최종적으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용 후 해결료 저장소예요. 지금은 우리는 사용 후 해결료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해결료를 원자로 안에 넣었다가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요. 내년 12월 정도가 되면 원자로 안에 있던 해결료를 다시 끄집어내서 새로운 해결료로 이제 교체를 할 계획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 후 해결료가 지금 신한울 1, 2호기에는 없습니다. 이게 연료 해결료예요. 아, 이게 이제 해결료 봉인가요? 해결료 봉인데 요 안에 보면은 요 네. 까만 게 요게 펠렛이라고 해가지고 예. 우라늄이 이제 고체 형태로 이렇게 딱 쌓여 있어요. 원자로 냉각제 펌프를 이용을 해서 네. 물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 밑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서 여기서 나오는 열을 받아가지고 예. 온도가 데펴지는 겁니다. 아. 네, 이게 이제 해결료입니다. 해결료가 한번 최종적으로 연소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15개월에서 18개월까지 최대 18개월인데 보통 15개월 정도 태우고 네. 뭐 끄집어내서 여기 있는 사용 후 해결료 저장소로 들어가게 되죠. 핵연료는 일정 기간 사용하면 마치 연탄을 갈아주듯 원자로에서 꺼내야 합니다. 이를 원전에 있는 수조에 넣어 수년간 보관하게 되죠. 수조의 물은 강한 방사능을 가두고 열을 식혀주는 냉각수 기능을 합니다. 다음으로 아직 건설 중인 신한울 2호기로 가보기로 합니다. 이제 경락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경락 건물 아닌데 예. 이게 이제 에어락이라고 해서 경락 건물 압력은 그 대기압보다 낮아요. 외부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오려면 이 문이 두 개가 있어서 이 압력 평형을 이루어야지 출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주선이 도킹할 그렇죠. 때 네. 압력을 맞추는 것처럼. 잠수함 왔다 갔다 할 때도 압력을 맞추는 것처럼 네. 이 이제 에어락이라고 그러는데 이 출입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 여기가 바로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보이는 돔형 건물의 내부 모습입니다. 야, 굉장히 거대한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원자로의 로형의 이름은 APR 1400이라고 하는 로형입니다. APR 1400은 2002년 개발에 성공한 한국형 신형 경수로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크게 높인 개선된 원전이란 뜻입니다.
APR 1400은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4기를 수출했고 폴란드에도 수출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이는 부분은 요 윗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저 원자로 용기 안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해결료가 수 240회가 꽂히는 건가요? 그렇죠. 요 안에? 네, 요 안에 꽂히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엔 원전의 안전을 위해 아주 중요한 장치가 있다고 해서 가보는 중인데요. 이겁니다. 아, 이것이군요. 네, 오. 이겁니다. 전원이 필요 없고요. 네. 그냥 이거 자체 있는 걸로만 해도 원자력 발전소 안에서 뭐 사고 시에 발생됐던 수소가 자동적으로 제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이거 있는 자체로만. 그래서 후쿠시마와 같은 그런 사고를 방지하는 설비가 현재는 30대가 있습니다. 이게. 아하. 그러니까 촉매를 넣어놓고 네. 자동적으로 수소가 네. 만약에 여기에 점점 쌓이게 되었을 때 네, 네. 물로 바뀌어가지고 네, 떨어지게 만드는 시설이 있음으로써 네. 이제 후쿠시마와 같은 뭐 원전 폭발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네.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네.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해 볼 수 네,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 신한울 1호기가 이제 우리나라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단계가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빠르면 2월에 신한울 2호기는 해결료를 아까 보셨던 원자로 안에 장전을 해서 핵분열을 준비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서 본격적인 시운전을 착수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시설 안쪽에 이렇게 탐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관련해서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신한울 1, 2호기는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설비인 원자력 냉각제 펌프 그리고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 등을 국산화해서 이 기술 자립을 이뤄낸 국내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라고 합니다. 핵심 기사세 국산화와 함께 우리나라 원전 기술의 우수성과 안전성 그리고 건설 능력이 입증됨에 따라서 체코, 폴란드 등에 대한 원전 수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의 최신 기술과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신한울 1, 2호기. 이제 곧 상업운전을 개시하고 힘차게 돌아갈 신한울 1호기의 활약으로 에너지 자립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밝은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서 건강 정보 나누는 시간입니다. 윤영미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년 건강의 아이콘이죠. 윤영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요즘 쌀쌀해지고 추워지고 네. 이러면서 우리 몸이 아까도 봤잖아요. 뭐 한냉 질환도 있었고 뭐 노약자들 더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이럴 때 야, 이것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많으시다고 그래요. 네. 오늘 주제 영상 보겠습니다. 오늘 건강혁명 주제는 겨울에 더 시리고 아픈 무릎입니다. 참 겨울에 이렇게 무릎 아프다는 분들 참 많거든요. 말만 들어도 이렇게 안 아프던 무릎이 갑자기 시큰시큰거리고. 아니 저도 전에 한번 뭐 좀 약간 다친 데가 있었는데 그게 네. 이렇게 추워지고 그러면 더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딱 맞는 분을 한 분 더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박경준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박경준입니다. 예. 아 이게 이제 무릎이 겨울에 추워지고 이러면 진짜 더 좀 당기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형외과 성수기는 뭐 김장철 지나고란 말이 있더라고요. 일반이 맞는 것 같아요, 얼핏. 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그 관절염은 계절병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특히 겨울에 더 통증이 심한데 이유는 우리 몸의 관절은
저온, 저기압에서 더 통증을 더 쉽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하고 찬바람이 불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그쪽으로 찬 기운이 가면은 신경이 자극받고 혈액순환도 좀 떨어지고 그러면서 근육도 좀 경직되거든요. 따라서 관절염이 있는 노약자나 고령자분들은 상당히 좀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관절염은 이 노화와 함께 좀 자석처럼 따라오는 질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한국인의 대표적인 만성 질환인 이 퇴행성 관절염은 60세 이상에서 3명 중 2명이 경험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인데요. 하지만 높은 발병률에 비해서 이게 인지율도 조금 낮고 완치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치료를 못해서 이게 극심한 통증을 앓고 살아가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이기도 하죠. 제 주변에도 벌써 무릎이 시리다, 아프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것 아닌가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근데 이걸 방치하면 이거만큼 또 아픈 병이 없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알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관절염 증상 정말 통증이 심하다라고 하거든요. 특히 이제 관절의 염증 자체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요, 연골이 닳아져요. 그렇게 되면 뼈를 지탱하는 부분이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뼈끼리 부딪히면서 마찰이 생기죠. 이래서 통증 자체가 점점 심해지고요. 방치를 심하게 했을 때는요, 관절의 변형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저도 이제 걷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또 주위에서 하도 아껴 써라라고 말을 하니까 뭐 될 수 있으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사실은 뭐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좀 그런 생각이 요즘 들고 있습니다. 네, 보통 통증이 극심해지다 보니까 이게 걷거나 뛰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잘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비만이 유발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과 같은 이제 대사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이 관절염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절염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이 뭡니까? 무릎 관절은 허벅지 뼈하고 정강이 뼈가 이루는 관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 뼈의 끝에는 관절 연골이라고 해서 뼈들이 서로 맞닿지 않게 해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관절 연골이 두께가 한 3mm에서 5mm 정도로 굉장히 얇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노화에 의해서 그 연골이 마모가 생기고 점점 더 얇아지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뼈를 연골화골이라고 하거든요. 그 뼈가 노출되면서 변형도 생기고 이러한 것들이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골이 쉽게 말하면은 쿠션 역할, 뭐 또 에어백 같은 뭐 그런 역할 아닌가요? 네, 그렇죠. 연골은 사실 무릎과 무릎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연골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 기능이 조금 약하다는 이제 단점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손상을 받게 되면 이게 회복이 잘 안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이 한번 손상이 되면 조기에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선생님,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 류머티즘 관절염이 있더라고요. 두 개의 차이가 뭐예요? 퇴행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연골의 노화로 발생을 합니다. 보통은 큰 관절에 많이 생기고 오후에 통증이 좀 심한 양상을 보이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인데 면역 어떤 기능의 이상으로 생깁니다. 보통은 손가락 관절을 포함한 작은 관절을 포함해서 여러 관절에서 생기고 아침에 좀 통증이 심한 특징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시간을 어떻게 알죠? 아침에 아프면은 류마티즘, 오후에 아프면은 퇴행성.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희한하네요. 네. 꼭 증상이 이렇게 꽉 일치하는 건 아닌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조강직이라고 해서 아침에 주먹이 잘 안 쥐어지고 손 마디마디가 아픈 증상이 있거든요. 그것에 기인해서 아침 통증이 좀 더 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퇴행성 관절염은 사용량에 비례해서 아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무시고 나면 좀 아침에 좀 편하겠죠. 처음에 물론 아플 때는 좀 움직이면 아플 수 있는데 어쨌든 활동량이 늘어나는 오후에 더 통증이 심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이 연골이 닳아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생활하고 살다 보면 많이 쓰니까 연골이 닳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게 그렇게 또 얇대요. 3mm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 정도로 얇으면 금방 닳아버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 연골의 두께는 평균 3mm 정도거든요. 그래서 평생 사실 무릎 통증 없이 지내려면 이 3mm를
잘 관리하셔야 되겠죠. 아니 너무 소중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얇으면 이 연골을 잘 관리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관리를 해야겠네요. 무릎 건강, 관절염 막기 위해서는 연골 관리가 정말 기본일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행동들이 우리 연골을 상하게 하고 있는지 그것만 우리가 좀 피하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상 속 연골을 상하게 하는 자세 베스트 3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행동만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전문가 선생님이 힌트를 좀 주시죠. 네, 첫 번째 이 연골을 상하게 하는 자세는요. 힌트는요. 에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네, 힌트가 되나요, 지금? 양반 자세, 양반 다리. 네, 맞습니다. 아니 양반이라 양반 자세인데 뭐 어쩌란 말이요. 보겠습니다. 연골을 상하게 하는 생활 속 자세 양반 다리가 맞을지 힌트를 너무 잘 주셔서 따로 나왔어요. 바로 다른 얘기인데 맞췄네요. 많이 들었는데 왜 하필이면 양반 다리가 무릎에 안 좋은 거예요? 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무릎 관절이 130도 이상으로 과도하게 굴곡되어 있습니다. 저런 자세에서는 무릎의 안쪽에 있는 연골이 서로 맞닿아 있으면서 압박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뭐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당연히 연골이 좀 약해지고 마모도 오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도 할 수 있겠죠. 또 반대로 바깥쪽에는 늘어남이 생깁니다. 인대에 늘어남이 생기면 좀 헐렁해지는 거니까 네. 우리 소위 말하는 O자다리 변형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편해서 자주 양반 다리로 앉는데 무릎에는 안 좋다고 하니까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상 딱 펴놓고 이렇게 양반 다리에 앉아서 밥 먹었는데 그쵸, 요즘에는 이러면 못 일어나겠다.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시간대가 변하고 그러니까 있고. 의자에 앉아 버릇해서 그런지 네. 이 의자세가 안 좋군요. 네. 아니 자기가 양반들은 몸에 좋은 것들만 먹고 다 하잖아요. 어. 근데 왜 옛날엔 이런 의학상식이 없었나 근데 봐요. 양반들이 보니까 일찍 가더라고. 보내는 거예요. 마당새가 오래 살더라고. 자, 이어서 연골을 상하게 하는 생활 속 자세 두 번째 자세 볼 텐데요. 힌트가 또 기대되는데 어떤 선생님이 뭘까요? 주실 거예요? 두 번째 힌트는 제가 드릴게요. 네. 자, 잘 보십시오. 깡총. 깡총. 토끼랑 관련이 있나? 우리 군대 가서 자주 했던. 그렇죠. 쪼그려 앉기. 쪼그려 앉긴 것 같아요. 토끼팀. 그리고 깡총을 이렇게 안 하시고 귀를 잡고 깡총하셨거든요. 정답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골을 상하게 하는 생활 속 자세 두 번째 자세는요. 쪼그려 앉기. 이게 그래요. 그렇게 안 좋나요, 선생님? 네. 양반 다리보다 더 안 좋은 게 쪼그려 앉기입니다. 어떤 그 얘기에 하면 그 동양인만 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서양인들은 쪼그려 앉기를 거의 안 하거나 잘 못합니다. 보시다시피 무릎이 과도하게 굴곡되면서 연골이 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중도 동시에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절과 그 연골에 좀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박근혜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 쪼그려 앉게 되면요 무릎으로 가는 혈류 자체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영양 성분이라든지 산소가 신경에 잘 전달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다리를 피게 되면요 급작스럽게 혈류가 늘어나게 되면서요 다량의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막 저릿저릿하게 되는데 활성산소하고 그러면 관절염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는 얘기네요. 관련해서 연구가 있습니다. 이 국내 연구진이요 노화와 퇴행성 관절의 연결고리를 밝혀냈는데요. 바로 활성산소의 한 성분이요. 연골의 연골세포를 노화를 시키고요. 그걸로 인해서 연골이 퇴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네. 이렇게 안 좋은 자세인데 학교 다닐 때 왜 그렇게 시키셨을까요? 아니 그리고 예전에 재래식 화장식 쓸 때는 그러면 다 관절 안 좋은 거야. 그러네. 쪼그려 앉아서 볼편을 그러게 보니까. 걸레질 할 때도 우리 주로 쪼그려 앉아. 그렇죠. 어쨌든 이 자세 하시면 안 되겠어요. 네, 피해야 되는 자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연골을 상하게 하는 자세인데요. 어떤 자세일지 이것도 좀 힌트가 필요할 텐데, 김정은 선생님. 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연골을 상하게 하는 관절염을 유발하는 생활 속 안 좋은 자세가 있는데요. 의욕만 먼저 앞선 다이어트.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아니 다이어트 자세가 따로 있어요? 배를 이렇게 집어넣는 우리 자세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면 뭐 이렇게 운동 자세. 운동하는 운동 자세. 자세인가요? 이렇게 다리를 찢는, 뭐죠? 쉰 걸로 하나만 더 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왜 다이어트를 막 시작할 때 운동을 시작하면은요.
꼭 이걸 먼저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막 횟수도 많이 하고. 달리기, 제자리뛰기, 달리기. 스쿼트. 네. 지금 3번째 스쿼트. 맞았습니다. 네. 스쿼트예요. 몸에 좋으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주. 그러니까요. 그게 안 헬스장 가면 정말 많은 분들이 시작부터 하고 계시거든요. 자, 3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골을 상하게 하는 생활 속 자세. 마지막은요. 답은 막 부르면 나와. 잘못된 홈트 자세입니다. 아니 홈트 인구가 많이 늘었잖아요, 우리. 네, 그렇죠. 이게 코로나 시대 이후로 홈트 인구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사실 가볍게 할 수 있고 뭐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사실 단점으로는 이게 정확한 자세를 하지 않음으로써 몸에 오히려 해를 입힐 수 있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사실 하체 운동을 하는 이제 스쿼시랑 런지라는 자세죠. 이게 이제 둘 다 하체 운동이긴 한데 이게 제대로 하게 되면 대퇴사두근이나 여러 햄스트링, 여러 하체 근육을 발달시켜서 오히려 무릎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잘못된 자세로 하게 되면 혹은 뭐 이렇게 무릎이 앞으로 너무 빠지거나 혹은 중심을 너무 좌우로 틀거나 이렇게 되면 무릎 관절에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다 보면 오히려 운동을 했는데 체중이 너무 많이 무릎에 쏠리다 보니까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이라는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말이 슬개대퇴 통증 유발. 통증 증후군. 네.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면은 슬개골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박 선생님. 맞습니다. 그 슬개골은 무릎 앞쪽에 있는 뼈인데 무릎을 구부리거나 펼 때 지렛대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 슬개골 주위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 부위에 통증이 생기고 그런 병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쿼트나 홈 트레이닝 같은 거 할 때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리면서 그쪽에 슬개대퇴 관절이 있거든요. 그쪽에 압력이 가면서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연골이 좀 약해지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관절 연골에 손상이 생기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기상 후에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쫙 이렇게 펴는 것도 저는 그렇게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기상 후에 바로 하시는 게 안 좋습니다. 원래 기상하고 나신 분 스트레칭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일어나자마자 바로 하시게 되면요. 밤 사이에 굳어있던 근육이라든지 또 뼈에 있던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압력을 받게 돼요. 그랬을 때 통증을 더 유발할 수 있으니까 기상하시고 난 다음에 한 10분 정도 몸을 어느 정도 움직이고 나신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좋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10분 정도 후에. 몸을 좀 움직인 다음에 하시는 게 아니 좋을 근데 것 아이들은 키 크라고 일어나자마자 기지개 쫙 켜라 그러고 다리도 주물러주고 이러는데. 바깥에서 주물러 주시는 건 좋거든요. 근육 자체가 풀어지니까요. 근데 갑작스럽게 압력을 주는 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네, 자 심각한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특히 관절염은 60대 이상 인구에게서 워낙 많이 발생을 하고 방치했을 때는 또 합병증까지 유발할 수 있어서 관절염 우리가 잘 알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워낙 이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풍문이 참 많아요. 네. 네, 우리 나이 때 되면은 만나면 그냥 건강에 뭐가 좋더라, 너 뭐 먹니 이런 거 해봐라 이런 게 주제가 되는데 무릎 통증 관절에는 뭐 도가니탕이 좋더라 이 얘기는 정말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전문가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그 풍문을 준비해봤습니다. 그 풍문 과연 진실일까 아니면 그냥 뜬 소문에 지나지 않을까? 관절염 풍문으로 들었소. 네, 도가니탕 얘기 나왔죠. 아까? 그러니까 말 나온 김에 한번 풍문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하죠. 도가니탕이 관절에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저는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선생님? 네, 관절염 통증이 굉장히 심하기도 하고 또 잘 낫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풍문 좀 믿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도가니를 정말 관절이 아플 때 열심히 챙겨서 드시게 되는데 사실은 일단 뭐 염증이 생기거나 또 손상이 되면은요 다시 재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가니를 아무리 많이 드신다고 해도요 그게 바로 도가니로 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보통 많이 끓여놓고 네. 소분해서 얼려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도가니탕 이런 거. 네. 도가니탕. 네. 많이 먹을 필요까지는 없네요. 그렇죠. 일단 뭐 도가니 자체에 단백질이나 칼슘 그리고 뭐 콜라겐 등이 풍부하기 때문에 뭐 예방 차원에서 이것이 이제 분해돼서 아미노산이 되면은 뭐 우리의 이제 근육이 되기 때문에 드시는 거는 좋지만 또 너무 맹신을 해서 그거를 뭐 치료가 되기 위해서 도가니탕만 뭐 계속 지속적으로 먹고
뭐 치료를 뭐 소홀히 하고 또 운동을 하지 않고 이것만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신다면 사실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처럼 먹진 말라는 얘기인 거죠. 네, 이거 먹으면 나을 거야, 막 이런 확신은 아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도가니탕 말고도 또 무릎 관절염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설이 있는데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부터 가죠. 네. 자, 첫 번째. 무릎은 무조건 아끼는 게 최선이다. 이건 최선이지 않아요? 아껴야죠. 이게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병이고 또 무릎 연골이 3mm밖에 안 되니까 아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살 아껴가면서 사용해야 될 될 것 것 같은데. 같은데. 네. 네. 정답은요? 네, 정답은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최선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럼 막 네, 써야 되나? 네, 이게 사실 무릎 관절염이 이게 연골이 마모가 되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휴식을 해주는 건 중요한데요. 하지만 운동이 없게 되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운동을 너무 안 하게 되면요. 우리 관절 안에 있는 관절액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면서 관절량이 이렇게 딱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릎의 가동 범위가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이게 무릎뼈에 변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사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서도 관절염이 있으니까 좀 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많이 안 쓰시다가 허벅지, 종아리 근육이 좀 떨어지고 아무래도 운동량이 줄면 근육량이 좀 떨어지죠. 그러면서 골다공증도 좀 심해질 수 있거든요. 관절염이 있다 하더라도 좀 소염제 약을 드시면서 통증을 좀 가라앉히고 적절한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유지해 줘야 됩니다. 예. 이게 딱 맞는 표현이 있죠. 아끼면 뭐 된다. 써야 되는 거예요. 적절한 운동은 필수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관절염 약은 내성이 있다인데.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모든 약은 다 내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그러니까요. 것도 많이 먹게 되면. 네. 관절염 약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요? 네. 내성에 있다라기보다는요, 이 관절염증 자체가 진행되는 과정이 있으시니까 이 약을 늘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내성에 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소염 진통제 같은 경우는 사실 내성보다는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위에 문제가 생기거나 좀 더 진행됐을 때는 신장, 콩팥에 문제를 줘서 만성 콩팥병이라고 하는 것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이시면 주치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적절한 약을 조처를 하시는 것이 좋지 그냥 내 마음대로 약을 늘리시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니까요. 반드시 의사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내 관절염이 점점 진행되고 이러니까 아프니까 진통제를 더 드시고 이러다 보면 아 저거 약에 내성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모양이네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고요. 자, 다음 풍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풍문입니다. 초기 관절염 환자에게는 연골 주사가 효과적이다. 이건데 연골 주사로 연골을 생성시킬 수 있을까요? 궁금한데요. 그래서 연골 조사들 많이 맞던데 글쎄 근데 요 앞에 이제 토가 달렸잖아. 촉이라고 그러잖아. 우리 문제 많이 봤잖아. 촉이 이런 거 붙으면 네. 정답은 뭐예요? 뭡니까? 망설이시는데.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O입니다. 다만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소위 말하는 연골 주사는 그 관절 연골액의 주성분인 히알루론산을 보충해주는 주사입니다. 보충. 네. 보충을 해주는 거지 이게 연골을 생성까지 해주는 주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정확합니다. 보충은 해줘서 부드럽게 해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겠지만 생성은 시켜주지 못하고요. 하지만 초기 관절염에서 6개월에 한 일주일 간격으로 3번 정도 맞아주시면 통증 조절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풍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네 번째 풍문은요. 인공관절 수술은 늦게 할수록 좋다입니다. 근데 이거 참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바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걸 최대한 쓰는 게 저는 좋다고 배웠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로 좀 안 좋다고 인공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거 안 좋을 것 같은데. 최대한 미루는 게 좋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아니군요. 아니라는 예. 거구나. 물론 별로 안 아프다면 꼭 인공관절을 할 수는 안 해도 되고요.
하지만 통증이 심하다면 인공관절 수술을 굳이 미룰 수 없는 게 예전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 인공관절에 마모가 생기고 재수술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재수술이 힘들다. 이래서 수술을 가급적 미루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어떤 인공관절 디자인이나 재질도 좀 발달이 되고 의학 기술도 발달이 되면서 그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 20년 이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관리만 잘한다면 더 오래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인공관절을 하고 그게 이제 달아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최근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꼭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미루는 게 정답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박근희 선생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재수술이 두려워서 수술을 좀 미루신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무조건 통증이 있다고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시거든요. 통증이 있어서 견디다 보면 관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잘 맞추셔서 수술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관절염과 관련해서 저희가 다양한 풍문을 한번 짚어봤는데 아마 내가 좀 관절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방금 이야기 나눈 그 부분을 가장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인공관절 수술 언제 받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적절한 시기라는 게 그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수술을 받기 전에 본인이 퇴행성 관절염에 몇 개에 해당하는지 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이것도 그러면 뭐 암처럼 2기, 3기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네,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정도를 좀 파악해 볼 수 있는데요. 관절염 1기 같은 경우는 무릎에 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무릎의 안쪽에 어떤 미세한 변화가 생깁니다. 작은 골극같이 뭐가 좀 뼈가 자라는 게 있는데 이런 작은 변화에 의해서도 환자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파해요. 왜냐하면 보통 안 아프던 분들이 갑자기 아픈 거니까 좀 놀라기도 하고요. 오히려 더. 네. 그래서 통증이 좀 심하다 해서 오시는데 생각보다 초기이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치료로 증상을 호전시킬 수는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연골 주사 이런 게 효과적일 때나요? 네, 맞습니다. 예. 2기로 가보죠. 2기는 네. 아까 화면을 보니까 무릎 사이 간격이 훨씬 좁아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2기 같은 경우는 그 무릎 안쪽에 관절 간격이 좀 더 줄어들고 저 동그란 원 안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안쪽으로 골극이라고 해서 뼈가 조금씩 더 크게 자라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정강이 뼈에 그 하얀색 선 같은 게 보일 겁니다. 저것이 이제 뼈의 마진인 그 경계인데 저기에 골경화라는 소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3기 사진 보니까 거의 그 뼈가 맞닿아 있더라고요. 네. 이제 더 진행을 해서 3기가 되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뼈가 진짜 맞닿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골극도 더 커지고 골극이 안쪽에만 있었는데 무릎의 가운데하고 외측부에까지 골극이 더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때는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보통은 약물 치료, 주사 치료를 하면서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된다거나 더 악화되면은 수술적인 치료도 꼭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어떤 수술이 있습니까? 정도에 따라 다른데 크게 두 가지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연골 손상의 정도 그리고 오다리가 있냐 없냐 아니면 심하냐 이걸 따지는데 예를 들어서 오다리가 없고 연골 손상만 있고 그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다 싶으면은 구멍만 뚫어서 하는 관절경 수술이라고 해서 비교적 좀 부담이 덜한 수술이 있거든요. 그 수술을 이용해서 미세 골절술이라고 그 안에 구멍을 좀 내줍니다. 그러면 자기 연골이 재생되는 거를 좀 도모할 수 있는 수술이고요. 이렇게 해서 난다면 가장 좋죠. 하지만 보통은 이것보다 더 진행된 경우가 많은데 오다리가 좀 생각보다 심하다, 오자다리. 네.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그렇게 하더라도 안쪽으로 하중이 가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금세 또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의 변형을 교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위, 경골, 절골술이라는 수술을 해줘야 되고 최근에는 이제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뭐 본인의 줄기세포를 배양하든 혹은 상용화된 제품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식해서 연골이 재생될 수 있게 좀 도모해 주는 거고요. 이상의 세 가지 방법들은 자기 관절을 살리면서 그 치료하는 방법이고 하지만 인공관절을 생각할 정도로 좀 관절이 많이 파괴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하는 게 가장 합당합니다. 관절염 4기 같은 경우는 뭐 뼈가 맞닿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휘어 있는 것 같아요. 맞닿아 있으면서. 네네. 심각해 보일 텐데요. 그 이제 뼈의 변형이 생기면서 뼈 자체도 진짜 변합니다. 그러면서 그 정상 보행이 거의 불가능하죠. 통증도 굉장히 심하고. 네. 네.
저 정도면 걸을 때 알아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외관상 딱 보입니다. 네. 실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환자분 사진을 네. 준비했는데요. 엑스레이 보시면은 저렇게 관절염이 이제 심해지면서 오다리 변형이 심하게 하고 골 경화도 생겼습니다. 저런 경우에는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게 되면은 안에서 오두둑 소리도 좀 나고요. 아이고. 예, 정상 보행도 당연히 좀 힘들고 또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골격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네. 무릎을 딱 보면은 무릎이 좀 커 보입니다. 네. 이렇게 딱 보기에도 저희가 알 수 있는데 딱 이런 경우에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자세히 어떤 수술이에요? 인공관절 수술은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에서 마모된 관절면을 제거하고 그 제거된 부분에 맞춰서 특수 재질로 만든 금속을 삽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관절면 역할을 할 수 있는 베어링을 삽입을 하고요. 이 수술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수술 전에 있던 오다리나 X다리 이런 변형을 교정하고 관절 운동도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관절염이 심해지면 무릎이 다 안 펴지는 굴곡 구축, 그다음에 구부러지다 마는 어떤 굴곡 제한 이런 것도 좀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인공관절 수술도 다양하다고 들었는데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조작하시는 건가요? 예.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크게 두 가지 어떤 그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3차원 분석 프로그램이고 네. 하나는 로봇 팔이라는 어떤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팔 대신에 로봇 팔이 하는 거예요. 예. 그 정확히 말하면 로봇 팔이 알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수술 전에 환자의 다리를 CT 검사를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죠. 그래서 환자분한테 가장 적절한 임플란트 사이즈, 그다음에 어떤 절제 각도나 범위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수술에서 자료를 얻어서 가장 이상적인 어떤 수술 계획을 세우고 로봇 팔을 이용해서 제가 절제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조정을 하는 것이지 로봇이 알아서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로봇의 정밀성과 그러니까 의료진, 의사 선생님들의 경험이 같이 축적돼서 수술을 하는 거니까 안전하겠네요. 아, 네. 예전에는 제가 엑스레이만 보고 수술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은 3차원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다른 장점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정확도가 좋거든요. 0.1mm 오차 범위로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고 예전에는 저런 식으로 뼈를 절제하려면 뼈에 구멍을 내서 그 가이드라는 걸 집어넣어서 절제를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 가이드를 넣기 위해서 구멍을 내면 거기서 아무래도 피가 좀 나거든요. 그것으로 인한 통증이나 어떤 출혈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로봇 팔이 그 안전 범위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부분들은 더 들어가지 않게. 저게 쉽게 말하면 전기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무서운데 그게 이제 안전한 범위 내에서만 그 활동할 수 있게 그래서 그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를 좀 보호하는 데 탁월하죠. 실제로 이런 장점이 국제 정형외과 학술지에 기재되고 있습니다. 장점만 쭉 얘기하셨는데 다 좋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단점도 있는데 수술 전에 시뮬레이션한 결과와 실제 환자의 그 수술 시의 상태가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요것을 하기 위해서 한 30분 정도 시간이 좀 더 걸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T 검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뭐 무릎 인공관절 하기 전에 고관절이나 발목 관절에 인공관절을 미리 좀 했다든지 아니면 골절로 인해서 금속이 들어가 있다든지 하면 CT 검사가 부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좀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인공관절 수술을 결정할 때 주의할 점, 너 이런 건 좀 그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뻗기가 힘들고 또 자대로 좀 이상하게 된 것보다 자세가 좀 잘 안 나온다. 또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들어보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인공관절은요. 무엇보다도 재활 운동이 바로 치료입니다. 아무래도 내 관절이 아니라 다른 금속 관절이 들어와 있잖아요. 불편한 증상을 느끼시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관절을 수술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든지 운동을 통해서 이 관리를 좀 잘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바로 생기셨을 때 그럴 때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대부분의 수술이 그렇듯 수술 후에 재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많은 분들은 수술한 다음에 재활 운동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기왕에 나와주셨으니까 예. 재활운동법까지 알려주신다고요? 네, 인공관절 수술 후에 쉽게 그리고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재활운동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예인 MC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제가 같이 한번 나가서 재활 운동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무릎이 좀 좋진 않거든요. 예. 아직 그러실 나이가 아닌데. 예. 예. 네. 가장 처음부터 해야 되는 운동은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한번 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근데 먼저 대퇴사두근이 뭔지 그거부터 좀 예. 듣고 싶은데요. 무릎 허벅지 앞쪽에 있는 네. 근육인데 무릎을 펴는 기능을 하고 보행 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일단 누워서 예.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그냥 이렇게 네. 누우면 될까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이 계란을 무릎 뒤에 놓는다고 생각하고 이 무릎을 쭉 펴서 계란을 깬다는 느낌으로 힘을 주면 됩니다. 떼주면 어떡해요? 비교적 힘을 좀 더 많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발목을 위로, 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서 10초 정도 지그시 힘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관절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과 근력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제가 힘이 없어서 지금 안 깨지는 건가요? 생각보다 좀 강하게 눌러줘야 됩니다. 이거 쉽지 않네요. 근데 힘이 딱 들어가요. 예, 맞습니다. 진짜 재활 운동에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예, 예. 오. 삶은 달걀 아니죠? 요거 말고도 운동법이 또 있을까요? 예, 예. 하지 직거상 운동이라고 해서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들어주는 겁니다. 보통 들라고 하면 반동으로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요. 네. 예, 이러시면 안 되고 요것보다는 좀 적게 천천히 한 30도까지만 이렇게 들고 계시죠. 생각보다 힘듭니다. 우와. 이렇게 해서 한 10초 정도 하나, 둘, 셋 해서 10을 셋, 다섯 치면 다시 네. 천천히 내리고 이런 운동을 하시면은 회복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와, 선생님 이거 되게 힘드네요. 이걸 그냥 쫙 올리면 쉽거든요. 예, 예. 이렇게 반만 올리는 게 복근 운동도 되는 거예요. 우와, 너무 힘듭니다. 예. 아유, 잘 배워봤습니다,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네.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힘은 들어가요, 확실히. 그리고 이게 그냥 우리가 해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인공관절 수술한 다음에 재활치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렇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무릎 관절 상태에 따라서 치료법, 수술, 재활 운동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이게 나빠지기 전에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비법을 좀 알아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배우상 선생님 준비하신 게 있죠? 예, 오늘은요 무릎 통증을 미리 방지하고요 통증 자체가 잘 안 나타나지 않게 혈액순환을 높이는 방법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크게 구분한다고 하면 퇴행성 관절 질환하고 스포츠 손상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운동을 한다든지 다치시거나 갑자기 통증이 좀 나타났을 때 또 무릎 관절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지압법 바로 곡지혈을 지압해 주시는 겁니다. 곡지혈, 뭐 구부릴 곡 이래서 혹시 팔꿈치 뭐 이런 쪽에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래요? 예, 바로 곡지혈이라는 것은요, 이 팔꿈치 오금 바깥쪽 외부 부위에 있는 이 부위를 말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스티커를 붙여드릴게요. 예, 위치를 잡아드리면 팔꿈치를 이렇게 굽혀 보시면요, 끝에 팔 오금 부위가 있습니다. 외측 끝에 나타나시는 부분인데요. 이 부위가 되겠어요. 여기를 살짝 눌러보시면요. 약간 아픈 통증이 좀 느껴집니다. 예, 살짝 아픈데. 맞습니다. 거기가 바로 곡지혈입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저는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무릎 어딘가를 이렇게 누를 줄 알았는데 갑자기 팔이에요? 맞습니다. 이 상지하고 하지는요, 대칭적으로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어깨 같은 경우는 고관절, 팔꿈치는 무릎, 또 손목은요, 발목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자극하게 되면요, 동기상구라고 해서 서로 비슷한 곳을 자극해서 다른 쪽에 있는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아픈 쪽, 반대쪽을 자극하게 되면은 또 몸의 균형을 잡는 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왼쪽 무릎이 아프면은 왼쪽 팔꿈치가 아니라 오른쪽 팔꿈치 여기 네, 맞습니다. 예, 곡지혈을 누르면 된다. 네. 반대쪽으로. 좌측 무릎이 아프다고 생각이 되시면 오른쪽 곡지혈을 누르시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 무릎이 아프시면 좌측의 곡지혈을 누르시는데요. 이 곡지혈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원래 고혈압이라든지 편도선염, 피부질환, 또 소화기 증상이 있을 때, 또 팔에 있다 보니까요, 테니스 엘보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풍습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무릎에 있는 독비혈이라고 해서요, 무릎 슬개골 안쪽에 있는 부분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한의학적 개념에서 상하 통경자법이라고 하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여기를 자극 주시게 되면 무릎에 있는 부분을 자극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예, 눌러주시면 좋은데요. 일단 오른쪽 무릎이 아프다고 생각을 하시면 왼손 손바닥을요, 오른쪽 겨드랑이에 한번 껴보세요. 그리고 나신 다음에 팔꿈치가 저절로 잘 굽혀지시죠. 그리고 나서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 가지고요, 곡지혈을 이렇게 3초간 지긋하게 눌러주십니다. 그러다가
뛰셨다가 다시 한번 3초간 지긋하게 누르셨다가 뛰시기를 한 5차례 반복을 해주십니다. 네. 그리고 한 조금 잠시 쉬었다가요. 다시 3초간 눌렀다가 뛰기를 한 3번에서 4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게 되면 좋은데요. 수시로 많이 눌러주시면 좋고요. 또 반대쪽 왼쪽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이번에는 오른쪽 팔꿈치를 곡지혈을 반대로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TV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꾹꾹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더 편안하게 이게 자극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뭐 텔레비전 보시면서 하셔도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곡지혈, 아까 우리 장혜인 아나운서가 여기만 눌러서 하면 좋겠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무릎에 있는 혈자리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평소 무릎이 통증이 많이 심하다라고 하면 무릎 안쪽의 부분에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연골 자체가 닳아서 생기는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는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의 바다인 혈의 지압을 해주시는 겁니다. 혈액혈? 혈액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릎의 넓적다리 안쪽에 있는 부분, 저기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그래서 무릎 위쪽으로 약 한 6cm 정도 위쪽에 있는데요. 무릎 안쪽의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에 있는 부분을 살짝 눌러보시면 약간 통증이 좀 느껴지실 거예요. 네. 원래 이제 저희가 잡을 때는요, 무릎을 놓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대서 엄지하고 검지 사이가 약 45도 정도 벌어진 위치에서 이렇게 잡게 되면 고부의 끝에 닿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지압을 해주시게 되는데요. 혈액혈은 말 그대로 혈액의 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혈액의 조성을 원활하게 해주고 무릎으로 가는 부분에 붓기라든지 이런 통증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 흐름 자체를 좋게 해주다 보니까 월경의 불순이 있다든지 월경통이 있다든지 두드러기나 피부 질환도 활용할 수 있는 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지압을 해주실 때는요. 앞서서 곡지를 지압을 해줬던 것처럼 한 3초간 지긋하게 눌러보세요. 약간 통증이 좀 느껴지셔야 대로 자리가 잡혀진 겁니다. 네. 지긋하게 누르셨다가 또 뛰셨다가 다시 지긋하게 누르셨다가 뛰셨다가를 한 5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고요. 요거를 좀 쉬셨다가 다시 3초간 눌렀다가 뛰셨다가 하기를 반복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압법까지 배워봤고요. 이번에는 뭐니 해도 이렇게 잘 먹어야 이렇게 근육도 생기고 관절염도 안 걸릴 것 같아서 먹는 걸로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메뉴는요. 요즘같이 쌀쌀할 때 드실 수 있는 따뜻한 콩 비지찌개입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막 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에요. 네. 몽글몽글. 네. 그렇죠. 요즘 뭐 해콩도 나와서 굉장히 그 고소하고 좀 달큰한 맛이 강한데요. 네. 이제 콩 비지를 좀 준비를 해볼 거예요. 일단은 요 이제 대두. 이제 마른 콩이고요. 이 콩을 사시면은 이제 저는 어제부터 이제 불렸습니다. 이제 물에 담궈 놓고 넉넉하게 한 2배 가량의 물을 넣고 불리시면 되는데 그러면 콩의 부피 또 무게도 2배 가량으로 늘어나요. 네. 그래서 콩의 크기도 이렇게 통통하게 2배 크기로 늘어나서 누르면 좀 말랑말랑한 상태가 되거든요. 요거를 뭐 밥에 넣어서 드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갈아가지고 콩국물 내서 또 여름에는 콩국물로 콩국수 드시기도 하는데 자 이제 콩 비지찌개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 오늘은 좀 감칠맛을 주기 위해서 다시마 요 불린 물을 넣고 갈았습니다. 네, 이제 갈아서 준비한 게 이제 콩 비지고요. 보통 우리 두부 만들고 남은 콩 비지 같은 경우에는 좀 달큰하고 고소한 맛이 다 빠지기 때문에 좀 깔깔한 맛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콩의 맛이 그대로 살아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사실 요것만 끓여도 굉장히 맛은 좋은데 오늘은 이제 돼지고기 여기에다가 이제 국간장 있죠? 그거를 좀 섞어가지고 간마늘 조금 넣어서 밑간을 해놨어요. 이거 부위는 어디를 쓰면 이제 되는 거예요? 목살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간편하게 목살을 한 입 크기로 썰어가지고 밑간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네. 만약에 좀 시간이 넉넉하시다 그러면 왜 등갈비 부분 있죠? 예, 그거를 좀 물에 넣고 푹 삶아가지고 갈비 넣고 비지찌개 끓였어요. 굉장히 구수하고 맛있어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는 참 잘 어울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담백하게 드시려면은 사실 뭐 작년에 담아놨던 묵은지 같은 걸로 예, 김치만 넣으셔도 되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좀 밥 없이 요것만 드셔도 한 끼 든든하게 드실 수 있게 고기를 좀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색이 변할 때까지 달달달달 볶아주세요. 네.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오래 푹 끓이지 않으셔도 좀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볶아줍니다.
벌써 맛있어요. 그쵸, 향이, 그쵸, 볶은 고기 향이 올라와서 자, 여기에 묵은지, 배추김치. 씻은 거예요? 네, 요거를 씻어서. 예, 씻어가지고요. 네, 쫑쫑쫑쫑 썰었어요. 요거 넣어서 같이 볶아주세요. 야, 이거는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에요. 돼지고기에 그렇죠. 묵은지. 맞아요. 사실 요것만 먹어도 맛있는데 네. 여기에 갈아 놓은 이제 비지를 오늘의 비지. 주인공 비지를 넣어줍니다. 오. 지금은 좀 걸쭉하죠. 되직한데 여기에 이제 갈아줄 때 좀 다시마물을 넣고 갈아주시면 조금 더 묽게 갈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좀 되직한 상태에서 몇 번 드실 분량을 만들어 놓으셨다가 끓일 때 이렇게 다시마물을 넣어서 농도 조절을 하시면 또 보관도 좀 오래 하실 수가 있고요. 부피를 덜 차지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글보글 끓여주시면 되는데 지금 날콩을 갈은 거라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약간 풋내 같은 게 나거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만 더 끓여주시면 돼요. 고기가 뭐 볶아져서 거의 다 익었기 때문에 보글보글 끓어올라서 좀 구수한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면 다 익은 거고요. 또 너무 오래 끓이면은 좀 매주 냄새처럼 네. 그렇게 날 수 있어서 너무 오래 끓이지 않는 그 시간을 좀 가늠해서 끓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장 양념 같은 것도 해요? 네, 여기에 이제 뭐 양념 간장, 청원고추 다진 거랑 또 간장이랑 뭐 간마늘 조금 넣어가지고 네. 비벼 드셔도 되고 오늘은 또 가을철에 무가 맛있잖아요. 무 좋죠. 가을 무는 뭐 정말 인삼보다 좋다고 하는데 그 무를 채 썰어가지고 무 생채를 제가 좀 만들어 왔거든요. 그거 시식하실 때는 제가 무 생채를 같이 비볐어요. 섞었어요. 그거를 같이 섞어가지고 드시면 아삭하고 또 소화도 잘 되고요. 네.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다른 간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간 뭐 양념장 사실 안 하셔도 될 정도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글보글 끓여서 네. 담아내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관절염인데 그러면 콩이 이런 관절염에 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콩에는요, 뼈를 구성하는 칼슘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하고 관절염을 예방하는 상당히 효과적인데요. 뿐만 아니라 콩은요, 뼈의 밀도를 높여주고 관절 마모 자체를 예방해주고요.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 같은 경우는 만성적으로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생겼을 때 이 통증과 붓기를 가라앉혀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이걸 알아가지고 예전에는 산 밑에 네. 두부 만드는 집에서 오. 비지 이렇게 꺼내놓고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아, 요즘 안 줘. 이걸 알았나? 맛 좀 보겠습니다. 네. 네. 이 앞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야, 맛이 진짜 기대돼요. 아니, 오. 고기 씹는 맛, 무 씹는 맛, 예, 묵은지 씻어서 이렇게 쫑쫑하는 이거는 부드럽고 식은 건데도 맛있네요. 고소하고 구수하고 매일 먹고 싶어요, 진짜. 네, 맛있다. 네, 자주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이거 따뜻하면 진짜 더 아니, 이게 맛있겠는데요? 식은 게 이 정도면 저걸 얼마나 맛있겠어. 그렇죠. 훨씬 아마 두세 배 더 맛있을 거예요. 네. 아, 시간이 좀 허락하면 저걸 떠다가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와, 너무 맛있는데요? 박 선생님 소금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보고 보니까 되게 네. 사실 비지를 먹으니까요. 되게 속이 든든해지고요. 이거 하나만 먹어도 진짜 한 끼 식사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 오늘 관절 튼튼, 관절염 예방, 치료, 또 수술 뭐 다 알아봤는데 뭐니 해도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럼요. 예, 관절 관리에 있어서 또 관절 예방에 있어서 요런 점은 꼭 기억해 두십시오 하는 거 얘기 좀 해주십시오. 퇴행성 관절염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조금씩은 다 오죠. 그 정도의 차이인데 관절염이 있다고 해도 너무 좀 두려워하거나 놀라시지 말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뭐 100세 시대에 대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도 한 말씀씩. 네, 저희 관절염 환자분들 보게 되면요. 많은 분들이 이게 완치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치료를 쉽게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몇 번 약 드시고 효과가 없으면 그냥 나 그냥 편하게 그냥 약 그냥 안 먹고 그냥 살래 이렇게 하시면서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실 요즘은 사실 치료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완치에 가깝게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꼭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절염이 있으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한번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들 끌고요. 무조건 운동하셔야 된다고 하루에도 한 4-5시간씩 자꾸 운동시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관절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관절의 운동이 좋지만
적절하고 시간을 잘 맞추셔서요. 정확한 자세를 가지고 해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관절염이 있으실 경우 이제 체중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일단 뭐 무리한 운동을 이제 체중 관리를 위해서 마구 이제 시작을 하신다기보다는 일단은 식이 조절. 오늘 또 만들어본 비지찌개 같은 경우에도 열량은 낮고 또 고단백이기 때문에 또 근육을 형성하거나 또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이런 이제 식이요법을 통해서도 좀 예방을 하거나 또 관리를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무릎 관절 건강 얘기 나눠봤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졸음 주의하셔야 돼요. 네. 졸음 운전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났더니 많은 분들이 좀 해롱해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오늘 하루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